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2살이 된 미혼의 여성입니다. 보통 이 채널에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을 보면 기혼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사연을 올려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인생에 관한 여러 가지 썰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저 또한 용기를 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팔자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팔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래서 돌고 돌아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되는 법일까요? 저는 아직 인생이 많이 남아있기에 제 팔자가, 제 운명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여태까지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께는 짧았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던 지난날, 그리고 결국에 돌고 돌아 다시 만나게 된 제 운명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렁찬 첫 울음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곡소리가 들려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말이죠. 저는 사실 기억도 하지 못할 너무 어린 시절, 아니 어린 시절이라고 말을 하기도 애매한 갓난아기 시절의 일이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축복받지 못한 아이였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자마자 젖도 다 떼지 못한 상태에서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지나가는 말로 해주신 이야기에 의하면 저희 엄마는 아주 앳된 아이였다고 해요. 정말 나이가 많아봐야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으로 보였던 것 같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린 소녀 같은 아이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그렁그렁 달고 찾아와서는 아이를 맡아달라고 말을 했었대요. 저희 고아원 원장님 부부는요, 돈이 아니라 정말 버려진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하신 분들이셨어요. 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운영을 하기가 힘들었기에 정말 딱 맡아서 책임을 질 수 있겠다 싶은 아이들만 받아서 보육시설을 운영하셨어요. 다른 고아원과 다르게 건물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더불어 시설이 좋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었지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정을 나누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는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발 아이를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대요. 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엄마 때문에요. 우리 엄마의 인생이 아직 창창해 보이는데 혹시라도 아이에게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나. 아이 때문에 상상도 해선 안 될 일을 저질러버리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드셨대요. 이 이야기를 제가 15살 때에서야 겨우 해주셨어요. 저희 고아원은요, 아이들이 입양을 잘 가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육원 시설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것도 동네 사람들이 먹거리를 나누어 주시는 것, 가끔 명절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께서 삼삼오오 모여서 용돈을 나누어 주시는 것 정도가 전부였어요. 정부에서 지원이 조금 나오기도 했고 간혹 가다가 고아원을 위한 기부가 들어올 때 저희 몫으로 도에서 나누어 주는 것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원장 선생님 부부께서 일을 하시며 돈을 벌어서 저희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죠. 원장 선생님 부부께서는 정말 심성이 곱고 착하신 분이셨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원래 신부님을 하셨었던 분이셨대요. 종교를 믿으시면서 신부가 되어 하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시는 게 목표였고 또 하늘의 뜻을 잘 섬기면서 평생 신의 종이 되어 살길 바라셨던 분이셨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으셨고 정말 성품이 올곧으신 분이라 신부님이 되셨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희 원장님께서는 부원장님을 만나고 그 모든 신들의 말씀을 덮어버리셨대요.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부원장님께 속수무책으로 빠져든 원장님께서는 사실 그 사랑을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혼자 수련도 하시고 외부와 차단을 하시고 기도만 하시는 시간도 보내시고 했지만 그래도 부원장님의 잔상을 지울 수가 없었대요. 어느 날 꿈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부원장님이 나왔고 그대로 원장 선생님께서는 신학 공부하는 것을 그만두셨다고 하십니다. 종교는 마음으로 믿어도 충분하다. 내 마음 위의 반석이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하시고 부원장님과 함께 미래를 꿈꾸게 된 거죠. 고아원의 첫 시작은 사실 종교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과 부원장님은 부부가 된 뒤에 서울에서 정착을 하려고 하셨지만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출발을 하기가 애매하셨대요. 집값이 비싸기도 하고 정말 도시에서 쳇바퀴가 굴러가듯이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인가 싶은 생각에 뒤를 돌아보니 지방의 깨끗한 소도시에 가서 살기엔 충분히 넉넉한 자금이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으로 내려오시게 되었대요. 집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다가 폐교가 되어버린 부지를 발견하셨다는데 이상하게 그 폐교를 고치면 충분히 집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다 싶으셨대요. 처음엔 임대를 알아보았으나 그 부지가 흉물스럽게 오랜 시간 방치가 되어 있기도 했고 고쳐 살기엔 임대로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매매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방이라서 가능한 일이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부지에서 부원장님과 함께 무엇을 하며 살까 고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건물이었다 보니까 교실로 쓸만한 공간이 널찍하게 있어서 부원장님의 전공을 살려 그곳에 공부방을 차리신 겁니다. 부원장님께서는 수학과를 나오셔서 수학에 상당히 능통하셨어요. 저희 고아원 아이들의 수학 공부도 전부 부원장님께서 시켜주셨으니까요. 부원장님은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 텃밭도 가꾸시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며 여유있게 노년까지 달려보시려고 했는데 예상 밖의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집 앞에 웬 어린아이가 우두커니 서 있었던 거죠. 예, 넌 누구니? 혹시 길을 잃어버린 거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데? 몰라요. 엄마가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열밤 자고 온다고 했어요. 그게 고아원의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길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나타나시겠지 했는데 주변이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그 아이의 부모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아 방지를 위한 지문 등록이라던가 요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자기 이름 석자밖에 외우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결국 고아원 원장님께서 다시 데려오시게 된 거죠. 하룻밤만 자면 오시겠지, 이틀 뒤에는 오시겠지 했던 것이 며칠 지나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찾아와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었대요. 아이가 없었던 원장님 부부께서는 그 첫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때는 원장 선생님께서 고아원을 운영하실 수 있는 인증서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장에 시설이 구축이 된 것도 아니었으니 아이를 맡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결국 그 아이가 고아원으로 옮겨지는 걸 보고 나서야 고아원을 운영해서 내 자식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을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때부터 다시 한번 폐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하지 않아 풀이 무성하게 자랐던 뒤뜰에도 잡초를 정리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었고요. 놀고 있는 교실들을 전부 뜯어 고쳐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방으로 바꾸셨다고 합니다. 하나둘 행색을 갖추어가고 신부님 준비를 했던 원장 선생님께서는 드디어 명패까지 맞춘 고아원 원장님이 되셨죠. 꼬박 2년이 걸리셨다고 했습니다. 자금이 넉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원장님께서는 폐교를 고아원으로 손수 고치는 일을 하시면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부방도 운영을 하시고 아주 바쁘게 지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야 전부 나중에 들은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이 조금 보태진 이야기인진 모르겠지만 저희 고아원 원장님 부부께서는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손수 집을 고치셨다는 것이 진짜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시기도 했었대요. 하지만 고아원을 설립할 운명을 지녔던 것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건 사실 원장님 부부께는 참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두 분 다 임신이 힘든 몸이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는 것은 포기를 하셨고 대신 고아원에 입소를 한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우시겠다 결심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로우니 많은 아이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 했으나 운영을 하시면서 한 아이에게 정성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들어오니 두 분이서 운영하기가 벅찼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15명의 정원, 그 이상도 이하도 받지 않고 오롯이 15명만 채우는 고아원을 운영하시게 된 것입니다. 가끔 문 앞에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가 사정사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다른 집에 입양을 가게 되거나 자립을 할 때까지 빈 자리가 생기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셨었어요. 나중에는 노하우가 조금 생기셔서 기존 입소자들이 중학생이 되면 인원으로 치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하나둘 더 받긴 하셨지만요. 저는 16번째 아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앳된 얼굴을 한 우리 엄마가 사정사정을 하면서 고아원 원장님의 품으로 던져버린 16번째 아이요. 기존에는 15명의 인원이 넘어가지 않게 운영을 고집하셨는데 제 얼굴을 보는 순간 이 아이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원장 선생님의 룰을 깨고 결국 절 받아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원장 선생님께 꾸벅 인사를 하고 뒤를 도셨대요. 그런데 글쎄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저희 엄마를 붙잡으니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서 엄마가 우뚝 멈춰섰대요.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는데 그 사정을 물어볼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 무슨 말을 하긴 해야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이름은 지어줬습니까? 그래도 이름만큼은 엄마가 지어주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이요? 이름? 네. 뱃속에 있을 때 생각해둔 이름이 있었어요. 사형이요. 사형. 제 이름은 사형이었어요. 빛이나 형상이 비치어 나타난다는 뜻의 사형. 그림자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엄마에게 그림자 같은 존재였나 봐요. 엄마라는 존재를 비치는 아이. 그렇게 이름을 던져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난 엄마의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던 원장님의 눈에는 제가 비춰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름과 비슷한 아이였습니다. 늘 항상 조용조용했고 뒤에서 꾹 참는 아이였어요. 늘 그림자처럼 조용하게 친구들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줄 때마다 환하게 웃어버리는 소위 말하는 속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부부는 절 참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숫기도 없고 말수가 적어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절 더 챙겨주시려고 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나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장 선생님 부부께 아픈 손가락이나 다름없는 아이였습니다. 사영이 오늘 숙제는 다 했어? 선생님이 숙제 좀 봐줄게. 어제 어렵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 그거 다 했어요, 선생님. 미진이가 오늘은 숙제를 다 못한 것 같아요. 미진이 숙제 먼저 봐주세요. 그래? 미진이만 하면 되는 거야? 준영이는 어제 학교에서 체육활동하다가 무릎이 까진 것 같아요. 소영이도 종이에 손가락을 베었는데 밴드를 갈아줘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사영이는 친구들을 참 잘 살피는 아이구나. 사영이 덕분에 선생님은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되겠는걸?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와서 말해줘야 돼? 저는 친구들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눈치가 꽤 빠른 편이었어요. 친구들이 언제든지 놀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주머니에 늘 여유분으로 가지고 다니던 밴드를 붙여주었어요.
숙제가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기도 했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씻거나 밥을 먹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저에게 참어른은 원장 선생님 부부셨고, 저도 꼭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야 그렇게 멋있는 어른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아원이라는 곳에서 불평불만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께 받은 부분을 꼭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다 보면 새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친구들도 꽤 많았습니다. 저희 고아원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내내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전 아이의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아원을 받아들였지만 6에서 7살에 엄마와 헤어지고 고아원에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더 커서 오는 언니 오빠들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헤어져서 혼자 시설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에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들은 부모님께서 다시 고아원에 찾아와 데려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며칠 고아원에 보내고 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던 것인지 울면서 다시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 그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웃으면서 다음에 다시 보자고 말을 했지만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부모가 데리러 왔는데 넌 데리러 올 부모 없지? 하는 시선으로 우월감을 표출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전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빠는 뭘 하는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절 그 피덩이일 때 던져두고 저라는 존재는 잊고 잘 살 수 있는지. 그 뻔뻔함이 놀라워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14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14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고아원에서 지냈어요. 저보다 나이가 있었던 언니 오빠들 중에 고아원을 나가서 혼자 자립을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뒤늦게 입양을 하거나 기숙학교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14살이라는 나이는 고아원에서 적지 않은 나이였어요. 저희 고아원은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더 많이 돌보았었고 14살이 되면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14살이 된 전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집중했어요. 저는요, 20살이 되면 자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필수로 고아원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혼자 먹고 사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원장 선생님 부부의 일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운명 같은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를 끝내고 일찌감치 고아원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문 앞에서 웬 여자와 아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전 이런 광경이 익숙했어요. 아이를 버리려고, 아니 잠시 맡긴다는 핑계를 대러온 부모와 가지 않겠다고 버리지 말라고 버티는 아이. 버려진 아이들의 마음을 모를 부모님들이 가장 이기적으로 보이는 순간이었죠. 여기 며칠만 있으면 데리러 오겠다니까. 넌 지금 숨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말했잖아. 항상 우리 정은이 편은 누구라고? 알았어. 나 숨어 있을게. 대신에 꼭 데리러 와야 해. 알았지? 여기서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해주지 마.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정은아,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게. 고작 6, 7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애가 바짝 말라서는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생겼었는데 엄마로 보이는 여자와 손가락을 꼭꼭 걸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조차 부러웠어요. 저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는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정은이라는 아이는 입을 꾹 다물고 멀리 택시를 타고 떠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고는 씩씩하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앞에서 빤히 바라보고 있던 저를 보자 흠칫 놀라더니만 어쩔 줄 몰라 하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정은이라는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같이 고아원에 들어가니 원장 선생님께서 황당한 얼굴을 하셨어요. 그 옆에 아이는 누구니? 얘, 넌 몇 살이야? 어디서 왔어? 얘, 이 앞에서 만났어요. 엄마가 두고 간 것 같은데 이름이 정은이랬지? 아니에요. 정은이가 아니라 정윤이에요.
정윤이라고? 아닌데. 아까 아줌마가 이름 말하는 거 들었을 땐 정은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너 이거 똑바로 말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엄마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정윤이에요. 박정윤. 7살이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긴 했어요. 정은이와 정윤이 비슷한 발음이기는 했으니까요. 7살이라고 말을 한 정윤이는 고아원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제가 손을 잡고 들어와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정윤이는 절 무척이나 잘 따랐습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저는 정윤이에 대한 의문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윤이가 고아원에 찾아왔을 때 아주 예쁜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한 올의 빠짐도 없이 빡빡하게 딱 묶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반짝이는 에나멜 소재로 된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비싸 보였었어요. 하얀색 반 스타킹을 신고 얌전하게 앉아서 주스를 마시는 정윤이를 보면서 집이 가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고아원에 오게 되었을까 궁금했죠. 정윤이는 절 무척이나 잘 따랐어요. 하지만 자꾸 마른 탓인지 친구들 사이에서 잘 어울리지 못하고 치이는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워낙 어린 시절부터 돈독하게 정을 쌓으며 자라온 아이들이었기에 정윤이를 배척하는 여자아이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정윤이는 성격도 쌈딱이었어요. 본인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아이들에게는 그대로 복수를 해주어야지만 성에 차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또래 아이들이 봤을 땐 눈의 가시였겠죠. 뒤늦게 들어온 주제에 나는 너희와 달라 하는 얼굴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지도 않았으니까요. 아이들의 싸움은 늘 비슷했어요. 내가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인데 네가 가지고 놀아서 혹은 놀이를 하고 싶은데 술래를 하지 않아서 보통은 이런 이유였죠. 하지만 정윤이와 부딪히는 아이들은 조금 달랐어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다들 머리가 커졌고 정윤이가 재수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싫다고 저에게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특히 정윤이는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사상이 좀 박혀있는 아이였어요. 7살까지 얼마나 부유한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지 모르겠지만 고아원에 온 이상 고아원 룰을 따라야 하는 법이고 부모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버리고 현실에 적응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정윤이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유일하게 정윤이가 믿고 의지를 하는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마치고 고아원에 돌아가면 정윤이는 저에게 쪼르르 다가와 제 옆에만 내내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고요. 언니, 도대체 우리 엄마는 언제 데리러 오는 걸까? 내가 여기서 지낸 지도 벌써 수백 밤이 지났는데. 나 이제 키도 컸고 몸도 멀쩡한데. 너 어디 아픈 데 있었어?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었잖아. 몰라. 어디가 아픈진 몰라도 병원엔 자주 갔었어. 언니 공부해야 돼? 나 방해돼? 있잖아. 엄마가 분명히 나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 언니가 그랬단 말이야. 언니? 무슨 언니를 말하는 거야? 언니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암튼 우리 엄마가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있겠지? 정윤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많이 하곤 했어요. 사실 그런 친구들은 많이 있었어요. 본인이 버려졌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부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정윤이도 그런 친구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정윤이도 그런 친구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정윤이는 도도하고 새침대기에다가 알 수 없는 우월감에 젖어있는 친구였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정윤이에게 마음이 많이 갔어요. 여태까지 고아원 동생들을 돌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마음이 갔었죠. 다른 아이들은 제가 돌봐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정윤이는 제 동생 같은 아이였어요. 이상하게 정이 가고 이상하게 챙겨주고 싶은 비뚤어진 아이였어요. 그렇게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정윤이를 챙기는 사람은 저였어요. 제가 20살이 되고 정윤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저희는 이별을 하게 되었죠. 언니 안 가면 안 돼? 언니가 가버리면 난 이제 누구랑 얘기해? 언니 가지 마. 난 언니가 가는 거 싫어. 내가 무슨 영영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언니 이 근방에 취업했어. 언니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안 그래?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정윤이 맛있는 거 사줄게. 나 맛있는 거 다 필요 없는데. 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정윤이는 제가 떠나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굴었어요. 다른 식구들이 떠날 땐 눈물은커녕 빨리 가버리라고 했던 아이가 제가 간다고 하니 엉엉 울면서 다리에 매달리더라고요. 영락 없는 13살이었죠. 그 이후에 저는 종종 고아원을 찾아가서 원장 선생님의 일을 도와드렸어요. 처음에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갔는데 저도 공장에 다니면서 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고아원에 찾아가는 일이 줄어들었죠. 정말 몇 개월 만에 겨우겨우 지친 발걸음을 돌려 고아원에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찾아갔는데 정윤이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소원하던 엄마를 찾아간 걸까? 아니면 포기하고 입양을 간 걸까 궁금했죠. 원장 선생님, 정윤이는 어디 갔어요? 정윤이가 좋아하는 순살치킨 사온 건데. 아, 내가 말을 못했는데 사실 정윤이 지금 병원에 있어. 정윤이가 글쎄 폐가 안 좋았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지 뭐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윤이 폐가 왜 안 좋아요? 선천적으로 기형폐를 가지고 태어났댄다. 여기 와서 영유아 검진 받고 예방접종하고 할 땐 몰랐지. 우리야 고아원 시설로 받으니까 의료 기록이라고 해봐야 고아원 이름으로 남으니까 이전 기록이며 뭐며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병원을 다녔었는데 도통 낫질 않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폐가 기형이래. 거기다가 독감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핵으로 번지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저는 원장 선생님께 물어 정윤이가 있는 병원에 찾아갔고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정윤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윤이는 절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화를 냈어요. 팔에는 주렁주렁 링거를 달고 있고 입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힘겨운 정윤이를 보면서 저도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일 정을 많이 주었던 모난 아이인 만큼 아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정윤이는 저에게 곧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해줬어요. 전 그 말을 믿었죠. 중학생이 된 정윤이는 씩씩하니까 잘 버틸 줄 알았는데 결국 정윤이는 그 병원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고아원 식구 전부 다 슬퍼했습니다. 저는요, 정윤이를 그렇게 보내고 난 뒤에 후회를 참 많이 했어요. 그렇게 옆에 붙어 있었던 아이가 폐가 아픈 것도 몰랐다니. 거기다가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주 가겠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도 못했으니까 제가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정윤이의 짐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고아원에서 나간 아이들 중에 이렇게 자기 발로 직접 떠나지 못한 아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 부부께서도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그 뒤로 전 실수를 참 많이 했어요. 다니던 공장에서도 계속 실수를 반복했고 결국 공장 기계를 잘 못 만지는 사고로 인해서 왼쪽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인해서 공장에서도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21살에 다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윤이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절 보기 힘들어하셨던 원장 선생님 부부의 배려였어요. 고아원에서도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혼자 사색에만 잠겨 있으니 원장 선생님 부부께서는 절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물어물어 일자리를 알아봐 주셨어요.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생각이야? 내가 보다 못해 안 되겠다. 너희 다 내 자식들이나 다름없는 애들이야. 정윤이가 그렇게 된 거 당연히 마음 아프지. 아프지만 너까지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내야겠니?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 네? 갑자기 서울이라뇨. 선생님, 저 여기서 지내게 해주세요. 제가 아이들 잘 챙기고 돌볼게요. 됐어. 너 때문에 다른 애들까지 눈치를 본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 우물도 작작 팔 줄 알아야지. 잔말 말고 서울로 가. 여기 적힌 주소로 가서 일해.
원장 선생님께서는 짐을 쌀 시간만 주겠다고 아침 해가 밝으면 인사만 하고 떠나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원망스러웠어요. 전 아직도 이 고아원에 정윤이를 다 지우지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별의 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윤이와 함께한 시간이 무려 6, 7년에 가까운데 고작 1년 만에 저에게 떠나라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라고 이 자리에 멈춰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직 충분한 이별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부원장님께서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이별이라는 건 원래 다 갑작스러운 것이라며 지금 바로 떠나는 게 좋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저는 갑작스럽게 취직이 되었죠. 무작정 한 번도 가본 기억이 없는 서울로 버스를 타고 떠났습니다. 서울이라는 곳은 제가 여태 본 도시와 너무나도 달랐어요. 고아원이 있던 곳이 정말 한적한 시골이었던 것도 한몫했겠지만 차가 이렇게 많고 똑같은 버스가 수십 대씩 다니고 높은 건물이 어지럽게 있는 동네에서 제가 과연 적응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주신 주소로 일단 오긴 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게다가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막막한 상태로 주소로 찾아가니 담벼락이 높은 성벽 같은 큰 저택이 보이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니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일을 하러 찾아왔다고 하니 문이 열렸고 전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신 직업은 입주 도우미였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 밤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 막막했죠. 토요일, 일요일 지낼 집을 구하자니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전 일단 입주 도우미로서의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까지만 인수인계하고 그만둬야 해서 잘 배워두셔야 해요. 회장님 부부는 아침 식사를 무조건 7시에 하시니까 7시에 꼭 상을 차려두셔야 해요. 8시 30분에 출근을 하시고 난 뒤부터는 청소와 빨래를 하시면 되는데 욕실 청소는 꼼꼼하게 물기까지 제거하셔야 합니다. 식사는 가리는 음식은 없으시지만 새우에 알러지가 있으세요. 보통 저녁에 7시 안으로 퇴근을 하시는데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하시는 편이세요. 미리 일정이 있으실 땐 비서님이 연락 주실 겁니다. 제가 청소할 때 들어가면 안 되는 방 같은 건 없나요? 딱히 없어요. 저쪽 끝에 있는 방은 따님분 방인데 사정이 좀 있어서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먼지만 털어내시면 됩니다. 환기는 잘 시켜주시고요. 생각보다 어려울 일은 없었어요. TV에서 보았던 것처럼 목욕물 온도를 맞춘다거나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춰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전 고아원에서도 아이들을 챙기는 일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고 집안일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기존 가사 도우미의 칭찬을 받았어요. 자식이 하나 있으신데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이를 봐주러 가야 한다고 일을 그만두시는 것이라 하시더라고요. 22살이라는 나이에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저의 자존감을 지켜주시려 한 행동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타인이 저에게 지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편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주말이 되자 전 오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월요일에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제 옷 빨래는 회장님 부부가 외출을 하셨을 때 몰래 하면 되었어요. 기존에 일하시던 분이 그만두시고 나서도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열심히 묵묵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저와 딱히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편했어요. 회장님 부부의 따님은 유학이라도 가 있으신 건지 집에 들어오시질 않았는데 일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알게 되었죠.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이 저에게 일은 잘하고 있냐고 별일은 없는 거냐며 안부를 물어보시면서 따님에 대해 묻지 말라고 따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 절대 금기시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던 게 마음에 걸렸었다고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뭔가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인지를 한 채 저도 따님에 대한 물음 한 번 없이 일을 했습니다.
회장님 부부는 자수성가의 표본이셨어요. 원래부터 사업을 하던 집안이긴 했지만 큰형님네가 모든 사업을 물려받았고 회장님께서는 새로운 사업체를 열어서 자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회장님 부부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대화로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기에 잘은 몰랐지만 두 분 다 말수가 별로 없으시고 자기 할 일에 충실한 분이시라는 것은 느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분들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나이대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사모님의 연세가 40대 초반이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왔을 때 끽해봐야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다고 했었으니 나이대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요. 게다가 뭔가 자꾸 눈길이 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정이 가는 분이셨어요. 저랑은 대화도 잘 섞지 않으시고 늘 표정이 어두우셨지만 신경이 쓰이고 자꾸만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에게 딱히 잘해주지 않아도 호감이 가고 저에게 무언가를 시킬 때 눈동자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익숙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이름, 사형이답게 사모님 눈동자에 비친 제가 뭔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요, 회장님 부부 눈밖에 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일을 한 지 1년쯤 다 되어갔을 때 처음으로 사모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영 씨는 그럼 주말에 어디 가서 지내? 내가 알기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서울에 집은 있어? 아, 저요? 저는 주말에는 찜질방에 가서 지내고 있어요. 뭐라고? 아, 찜질방? 아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한 지도 1년이 좀 넘었는데 여태 집을 얻지 않고 찜질방에서 지냈다는 거야? 네. 솔직히 주말에만 가 있는 건데 집을 얻는 게 돈이 아까워서요. 그만한 돈도 없고요. 제가 그럴 주제는 아니지만 월급의 일부를 고아원에 보내고 있거든요. 사모님께서는 놀란 얼굴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주방과 다용도실 사이에 있는 도우미가 쉴 수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찜질방에서 지내는 것보다야 훨씬 편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주방과 다용도실 사이에 놓인 방은 생각보다 꽤 컸어요. 살짝 창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방이기도 했었는데 그 방을 전부 치워서 사용하시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물품을 정리하고 팬트리의 정리를 다 마치고 나니 방이 꽤 크더라고요. 월급 받은 걸로 침대를 놔둬도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께서 방에 가구를 채워주셨습니다. 처음으로 가져보는 침대였어요. 고아원에서도 아이들에게 침대를 양보하고 저는 바닥에서 잤었거든요. 처음으로 생긴 내 침대, 내 책상, 내 옷장에 감동까지 밀려들어왔죠. 저는요, 회장님 부부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10년을 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가끔 물어보셔서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을 때 있었던 일을 몇 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고아원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이 꽤 있었는데 세상에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사영 씨, 이제 나이가 몇이지? 우리 집에 왔을 땐 정말 어린 나이였던 것 같은데. 올해 32살이에요. 벌써 제가 사모님 댁에서 일을 한 지도 10년 차예요. 그렇게 됐나? 사영 씨는 참 대단한 것 같아. 난 말이야.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꽁꽁 숨겨둔 이야기가 있어. 혹시 따님분 이야기실까요? 맞아. 우리 부부에게는 축복 같은 아이였어. 웃는 게 참 예쁜 아이였지.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조금 없긴 했지만 말이야.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따님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물어볼 만큼 눈치가 없진 않았거든요. 사모님의 표정에서 공허함뿐만 아니라 정말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전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께서 직접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는 이상 전 그냥 가만히 있어야 위로가 되겠다 싶었죠. 우리 딸 생각만 하면 내가 이렇게 주책맞게 우울해져.
이제는 털어버릴 때가 됐다고 우리 남편도 나에게 잔소리를 해. 그럴 때마다 난 이렇게 가슴이 찢기듯 아픈데 저 인간은 다 잊어버린 건가 싶어서 실망감도 들고 말이야. 근데 사영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좀 마음의 위안이 생겼어. 제가 위로를 제대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우리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 사영 씨도 고아원 출신이라며 우리 아이도 좋은 고아원에 들어가서 난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살아있기만 했으면 좋겠어. 사영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었어. 그래서 이제 나도 훌훌 털어볼 준비를 하려고. 사모님,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거예요. 사모님께서도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마세요. 이거 우리 딸아이 방에 있는 금고에 좀 넣어줄 수 있어? 난 용기가 없어서 차마 내 손으로 못 넣겠더라. 늘 품에 지니고 다녔던 건데 우리 딸을 놓아주려면 제일 처음으로 이 팔찌부터 떼어버려야 할 것 같아.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팔찌 하나를 주셨어요. 생긴 것은 미아방지 팔찌 모양과 비슷했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나이도 적혀있지 않았고 가운데에 심볼 모양 하나만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 그 팔찌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심볼 모양과 똑같은 모양이 박힌 팔찌가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새끼손가락을 다치면서 늘 소매가 긴 옷을 입고 다녀서 사모님께서는 못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늘 손목에 꽉 맞춰서 끼우고 다니던 팔찌가 있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매를 살짝 걷어올려 팔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주신 팔찌의 심볼과 제 손목에 있는 팔찌의 심볼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그 표정을 본 사모님이 제 손목을 보셨고 팔찌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제 팔을 확 낚아채셨습니다. 사영 씨 이게 뭐야? 이 팔찌를 사영 씨가 어떻게... 아니 잠깐만, 사영 씨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지? 올해 32? 네, 32이요 사모님. 혹시 따님분 나이가... 아니야, 우리 딸은 올해 25이어야 해. 사영 씨 이 팔찌 어디서 났어? 누구한테 받은 팔찌야? 이 팔찌 내가 우리 정은이한테 준 팔찌야. 우리 정은이랑 나랑 맞춘 팔찌라고. 정은이요? 정윤이... 아니 정은이... 잠시만요. 정윤이 팔찌인데 정은이... 아주 오랜 기억이 절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아원 입구에서 제 손을 잡고 들어왔던 정윤이가 엄마로 보이는 웬 여자와 이야기를 했을 때 정은이라고 했었던 그 오래된 기억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때 정윤이를 데려다 주었던 여자의 얼굴과 사모님은 딴판이었어요. 사모님께서는 제 팔에 있는 팔찌만 하염없이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팔찌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인지 계속해서 궁금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전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정윤이, 그러니까 정은이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달해야 사모님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 머리가 팽팽 돌았습니다. 그 팔찌는 정은이의 팔찌였어요. 정은이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정은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을 했던 팔찌였습니다. 미아방지 팔찌와 같았지만 그 어떤 정보도 적혀있지 않은 팔찌. 정은이가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원장님께서는 저에게 그 팔찌를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그렇게나 정은이가 기다리던 정은이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 정은이가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매일 밤 부모님을 생각하며 쓴 편지가 서랍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하셨죠. 전 은근히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은이의 부모님을 찾아야겠다는 책임감이요. 정은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난 뒤 전 고아원에서 매일같이 정은이가 부모님을 향해서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과 원망이 섞인 마음이 공존해 있었어요.
저는요, 마음만 같아서는 정은이의 편지를 책으로 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은이의 부모님을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부탁을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정은이를 정윤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찌 그 부모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지러워하는 사이에 사모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입이 열리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뭐라도 정은이의 소식을 전해주길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 눈망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이상하게 사모님에게 정이 가고 호감이 가고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더니 나의 가족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 무색하게 정은이의 친어머니였던 것이었죠. 저는 사모님의 모습에서 정은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전 고민 끝에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모님, 정은이는 그러니까 저에게 정윤이라고 알려줬어요. 첫 만남부터 좀 이상했어요. 고아원 앞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걸 봤어요. 처음엔 정은이라고 똑똑히 부르는 걸 들었는데 정은이는 자기 이름이 정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정은이에게 제대로 발설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엄마가 데리러 올 수 있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린지. 그 똑똑한 아이가 이름을 속였단 말이야? 젊은 여자였어요. 정은이가 믿는 사람 같았어요. 정보를 발설하면 위험하다고. 우리 집에서 일을 하던 도우미였어. 그 여자 감옥에 들어갔다가 정신병이 찾아와서 정신병동에 가게 되었는데 수감 중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우리 정은이가 무척이나 잘 다루던 도우미였는데 거짓말도 많이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봐. 정은이가 자기 딸이라고 생각했고 나에게서 정은이를 떼어놓으려고 했어. 정은이에게 자기가 친엄마라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걸 보고 놀라서 해고를 했어. 그걸 그냥 지켜보고 계셨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막 사업이 풀리기 시작해서 몰랐어. 정은이가 너무 잘 따르니까 사이가 좋은가 보다 했었는데 정은이에게 자기 딸이라고 사정이 있어서 입양을 보낸 거라고 그랬던 거야. 정은이는 고작 6, 7살밖에 안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혼란스러웠겠지. 거기다가 우리는 사업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어. 정은이는 그 여자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렸지. 그래서요? 해고했어. 우리 딸에게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미쳐서는 우리 정은이를 데리고 도망을 쳤어. 정말 교묘하게 버스와 기차와 택시를 번갈아가며 타는 바람에 추적도 불가능했어. 그 여자를 결국 잡았을 때 정은이는 없었어. 끝까지 자기 딸이라며 미친 소리를 해댔고 결국 아이의 생사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여자 감옥에서 미치는 바람에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 우리 정은이 이야기는 끝까지 해주지 않았어. 사모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은이 저랑 같이 지냈어요. 세상에. 우리 정은이는 어떻게 됐어? 우리 정은이 많이 아팠어. 폐가 선천적으로 기형이어서 수술도 필요했고. 그 폐가 문제가 됐어요. 고아원에 온 정은이는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름도 정윤이라고 속였었고 조회가 되지 않으니 새로운 호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은이가 독감에 걸려서 크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 독감을 방치하는 바람에 결핵까지 오게 되었고 결국 폐가 망가져서 그 말은 우리 정은이가 이 팔찌 정은이가 남기고 간 유품이었어요. 고아원 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정은이에게 전 친언니 같은 존재였어요. 정은이가 그렇게 14살이라는 나이에 떠났을 때 저도 세상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정신을 빼놓은 탓에 손가락을 잘리는 사고도 당했고요. 세상에. 정은아. 우리 정은이 14살에 그렇게 떠났다고? 아유, 우리 정은이 어떡하면 좋아. 정은아. 너무 시골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라 모르셨을 수 있어요. 호적으로 조회도 안 되는 아이였으니 생사를 찾기 힘드셨을 거예요. 나중에 미아 등록을 따로 해두긴 했는데 박정윤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서
못 찾으셨을 수도 있어요.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딸을 그렇게 보내놓고도 그 사실을 몰랐다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정말 어떻게 사영씨, 나 정말. 새침대기였어요. 엄마가 꼭 데리러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저랑 같이 고아원에 가요. 거기에 정은이가 부모님을 기다리며 쓴 편지가 있어요. 사모님은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도 어느샌가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있었어요. 정은이가 그토록 바라던 부모님을 찾았는데 정은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1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벌써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흘렀는데도 정은이가 옆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께서는 회장님께 연락을 했고 정은이의 소식을 들은 회장님께서는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와 하도 울어서 퉁퉁 얼굴이 부어있는 저와 사모님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정은이가 언제 고아원에 들어왔는지, 고아원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떠나게 되었는지 저는 회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회장님 역시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박정은이 박정윤이 되었다는 그 차이 때문에 그동안 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통하다고 하셨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저희는 전부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부부와 함께 가자 원장 선생님께서는 놀란 눈치셨어요.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혹시나 제가 부모님을 찾았나 싶으셨나 봐요. 저는 원장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고 원장님은 경악하셨어요. 정말 우연히 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구직 글을 보고 절 추천해 준 것뿐이었는데 그게 정은이의 부모님 댁이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정은이가 입원을 해서 세상을 뜨기 전까지 고아원에서 지냈을 때 찍은 사진들을 모조리 꺼내와 회장님 부부께 보여드렸어요. 제 옆에 꼭 붙어서 웃고 있는 정은이를 보면서 회장님 부부는 정말 짐승처럼 포효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식상을 치르는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차마 버리지 못한 정은이의 편지를 캐캐 묵은 창고에서 꺼내오셨고 회장님 부부는 그 자리에서 해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셨습니다. 무려 7년 동안 틈틈이 적은 편지였기 때문에 양이 제법 많았어요. 시간이 늦어 고아원에서 하루 잠을 자게 되었는데 사모님께서는 아이들이 쓰는 방에서 정은이가 잠들었던 그곳에서 잠을 자고 싶다고 하셨고 저와 함께 아이들과 섞여 잠을 청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아원 원장님께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편지를 전부 챙겨서 정은이가 뿌려진 수목장으로 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부부는 저에게 너무나도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어요. 정은이의 사진마다 그 옆에 제가 꼭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 일상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폐교 건물에서 시작한 고아원은 뒤편 공터에 신식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룻밤 고아원에서 주무셨던 회장님 부부께서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셨고 원장 선생님 부부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해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지 못했었는데 매달 큰 금액의 후원까지 약속하셨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아이들이 전부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조건에서 지낼 수 있도록 책상과 침대도 넣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신식 건물에는 없는 게 없을 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원장님 댁에 있는 정은이 방에는 저와 함께 찍은 정은이의 사진과 정은이가 못 붙인 편지들이 놓였습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그 방에 들어가 정은이가 남긴 원망이 섞인 그리움이 섞인 편지를 읽으시며 아직 눈물을 흘리시지만 요즘은 울음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듯하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언제까지 가사 도우미로 살 수 없다고 기술을 배워보라고 하셨습니다. 배우는 시간에도 월급은 쳐주시겠다고. 저에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이 정도 지원은 일도 아니라고 말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정은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간직하기로 했어요. 정은이가 아니었다면 전 공부는 꿈도 꾸지 못했을 테니까요. 학원도 보내주시고 교재도 사주시고 저에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고 또 고아원에도 후원을 해주시는 회장님 덕분에 인류의 애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를 찾고 싶진 않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가슴 아픈 말이지만 저희 엄마는 절 찾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어린 나이에 어떤 마음으로 버렸을지 모르는데 굳이 엄마에게 2번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절 만나고 싶어 한다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과연 찾아올까요? 오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호적상으로 묶인 건 아니지만 저의 인생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회장님 부부가 계시니까요. 여러분, 인연이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팔자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전 고아원 출신이라 천장을 뚫을 순 없을 거라고 좌절했었던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천장을 뚫고 나가게 된 건 역시 제 팔자라면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무궁무진하다는 뜻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돌려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금에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정은이 목까지 힘을 내서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의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